자,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 상황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은 이제 반도체 그 밸류체인의 핵심을 갖다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인텔을 좀 뒤에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의 지금 그 파운드리 그 진출 상황이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텔이 사실은 뭐 예전에는 저희가 난공불락에 예, 뭐 인텔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절대 지존이었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었고, 예.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입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이게 이제 전 세계 IT의 그런 판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텔이 그 기본을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텔의 가장 높은 경쟁력이었던 반도체 제조 능력, 이거보다는 좀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데 너무 좀 치중을 했습니다. 다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기네들의 이 강점, 반도체에서의 강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됐었는데, 예. 그걸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에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인텔의 핵심 엔지니어들 한 12,0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난 엔지니어들이 결국은 다른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했던 거죠. 예. 거기에는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그리고 뭐 TSMC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죠. 네. 결국은 그 핵심 인재들, 그러니까 예. 반도체도 결국은 그런 핵심 인재들이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가게 되면서 인텔이 경쟁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인텔이 뭐 그 IDM 2.0이라는 이 전략을 내세워서 예. 그 반도체 주도권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정부도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예. 그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인텔의 그런 전략이 과연 성공할지, 요거는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알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은 사실은 자국 내 반도체 팹을 짓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는 하지만, 뭐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미중 이 갈등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자기들의 그 우방국들에서 이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강화되는 이런 전략을 계속 좀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반도체의 가장 큰 협조자인 이제 TSMC가 대만 업체다 보니까 이게 또 대만이라는 지역이 미중 갈등의 가장 또 중요한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담들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본토 내에 좀 안정화하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인텔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맞지만,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략을 잘 세운다면은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상당 부분의 이점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TSMC가 그 중국의 하이실리콘인가요? 그쪽에 이제 제조 더 이상 주문을 안 받겠다 하니까 아예 그 하이시클론 자체가 그냥 분해돼 버렸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미국도 아마 그런 점을 보면서 파운드리 업체의 중요성 이거를 좀 더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실리콘은 사실은 이제 하웨이의 자회사거든요. 하웨이를 그 견제하기 위한 그 전략하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게 전 세계 전자산업의 구도를 보면은, 전자산업이 좀 되게 특이한 산업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좀 중후장대한 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각 나라별로 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고, 심지어는 동남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산업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자회사 기억나시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전자산업은 사실은 이 아시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제품을 만드는 것들은 다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산업은 그 전자제품들은 사실은 이 물류 비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 꼭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사실 전자산업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고도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중국의 전자산업을 약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바로 뭐냐?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거를 뭐 미리 간판을 하고 우리가 단순 이 전자산업의 조립업체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미국도 당연히 이제 그거를 간파를 하고, 예. 결국은 그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하웨이를 제재를 하고, 이런 또 반도체 장비, 이 중국으로의 그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하면서 그쪽을 약화시키는, 거기가 이제 약한 고리가 되는 거니까 거기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예. 그 반도체 장비 수입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 장비 그 뭐라 그럴까, 이 공급을 막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좋은 장비나 좋은 소재들을 준비해 놓고 자기네들은 반도체 제조 기술만 어떻게 습득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반도체 장비도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또 소재도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네.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1기 반도체 굴기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뭐 SMIC에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군데로 했는데, 지금은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돈을 집중해서 투자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 2015년도에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을 때는 저희가 시장에서 제일 겁먹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M&A였습니다. 예. 네, M&A를 통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 또는 그렇죠. 일본의 그런 반도체 업체들을 예. 인수하게 되면 이제 단번에 그 굉장히 강한 업체로 이제 부각이 될 텐데, 이제는 이제 그건 좀 쉽지 않아졌죠. 예. 않아졌고,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스스로 반도체 장비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막은 게 그 ASML의 그 EUV 장비 반입을 금지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네덜란드가 그것도 말을 들었어요.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ASML의 그 기술에도 네. 미국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SML이라는 회사도 네덜란드 시작을 했지만, 예. 그 이후에 그 광학 관련된 기술, 특히 레이저 관련된 기술을 계속 그 M&A를 하면서 미국 회사들을 인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당연히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근거로 예. 이 미국 기술이 사용된 그 회사의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앞이 좀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됐고,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사실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높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공정 분야만 놓고 본다면 1%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으로 이제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달까지 로켓까지 쏘아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기술 강국인데, 네, 네. 아니 어떻게 반도체를 저렇게 자립을 못하고 있는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예를 들면 달에 간다, 예. 뭐 로켓을 쏜다, 또 슈퍼컴퓨터도 중국이 잘 만들거든요. 예. 미국과 거의 뭐 대등한 정도로 비교될 정도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두 가지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쓰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쫓아갈 수가 있는데, 예. 반도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율 싸움입니다. 예. 그리고 원가 싸움이고, 굉장히 예. 많이 만들고 그 원가를 낮게 만들어야 사실은 그 투자비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한두 개는 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두 개 되게 잘 만들어진 부품을 가지고 뭐 로켓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사실 또 기초과학에서는 중국이 상당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 좀 치고 나갈 수가 있지만, 이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것들을 수율 관리를 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걸 이제 다른 분이 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핵무기도 있고 뭐 인공위성도 있고 그런데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이제 반도체고 또 하나가 축구다. 축구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죠. 들이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의 지금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SMIC가 가장 좀 뛰어나잖아요. 또 세계 보니까 점유율도 보니까 세계 한 5위 정도 되는데 이 SMIC의 경쟁력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런 첨단 산업들,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단순하게 이제 점유율로 보면 그럼 세계 5등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중국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점유율이 5%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경쟁력은 그보다 좀 낮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 회사가 실제 정말 자기네 실력으로 돈을 벌어서 회사를 운영했다기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중국의 IT 기업들이 또는 반도체 다른 기업들이 좀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의 근본은 뭐냐면 사실은 토건입니다. 토목 건축, 부동산 이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성장을 했고 그와 되게 손쉽게 돈을 번 거죠. 그래서 건설 업체들하고 은행들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고 그 와중에 이 충분한 산업의 고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옛날에 이제 등소평이 도광영해를 끝까지 해라 뭐 이랬는데 조금 미리 발톱을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속내가 들키면서 이제는 서방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첨단 기술 이전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더 까다로워지겠죠. 네,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중국이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 이 반도체 굴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러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서로 기술 이전도 막 되고 그랬으면 과연 우리한테 좋았을까.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어디가 없어지느냐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지만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틈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정말 사이좋게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아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는 중국한테 지금 다 추월당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산업이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 반도체는 오히려 한국한테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와중에 뭐 수요가 막 흔들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막 흔들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여기서 포지셔닝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운다면은 이 반도체 주도권을 상당 기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중국이 이제 수입하는 반도체의 한 어느 정도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이렇게 제공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한 6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전자 이 산업의 공장들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뭐 전 세계 대부분의 그 컴퓨터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정말 미국과 중국이 극한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서 서플라이 체인이 다 이렇게 뜯어지게 되는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얽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전자 이 기기의 조립 공장들도 사실은 딴 데로 이전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판도는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만도 보면은
대만 반도체 수출의 한 7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의 한 60% 가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60%가 중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사실은 그 많은 걸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TSMC 요 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투자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기사라든가 책도 이렇게 보면은 파운드리 자체도 TSMC가 만드는 파운드리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파운드리가 완전히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TSMC가 그래서 전 세계 우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은 거기에 이제 한참 못 미치고 있죠. TSMC가 한 55%, 삼성이 한 15%. 이제 그게 여실하게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 파운드리는 다양한 고객들의 그런 요구에 맞게 제품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TSMC는 되게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파운드리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 파운드리 전체 매출액의 약 절반이 삼성전자입니다. 자기네 물량이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좀 큰 고객은, 그러니까 외부 고객 중에서 1위 고객은 퀄컴,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작은 업체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그 고객의 요구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노하우가 쌓인 TSMC가 사실은 전체적인 역량 면에서는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삼성으로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저 고객들을 잘 확보를 해야 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TSMC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여러 원인이 있지만 또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애플입니다. 원래 애플이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초반엔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100%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경쟁업체이고, 또 하나는 삼성이 약간 판단 미스를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후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에 있어서 좀 TSMC보다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애플의 물량을 전량 뺏기게 된 거죠. 전량 뺏기게 됐는데, 애플이 전 세계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이 모이다 보니까 TSMC가 점점 좀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애플이라는 그런 고객을 좀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근본적인 전략을 하려면은 그 가전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모바일 쪽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반도체 쪽만 하게 되면은 좀 다르게 좀 애플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특히 파운드리, 물론 이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파운드리 사업은 다른 사업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만이라도 좀 이 분리를 해서 좀 새로운 이 스트럭처를 짜는 게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이 그렇게 안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익이 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 사업부가 합쳐져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훌륭한 회사가 된 거는 사실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한계에 봉착을 한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삼성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랬을 때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지배구조도 안정화시키면서 또 사업을 더 전략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TSMC와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이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추격을 한다고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퀄컴, 브로드컴 이제 이런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문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삼성이 참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좀 겪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인텔이 가만히 있어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분야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점유율을 가져갈 테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IDM 업체 중심에서 이제 지금 Fabless Foundry 모델로 계속 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반도체 업체가 과연 그 파운드리를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있겠다 이렇게 할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기술이 있고 돈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거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텔한테 그 시장을 뺏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TSMC의 고객들을 우리가 더 많이 데려오고 또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전략. 예를 들면은 이 Fabless Foundry의 가장 핵심은 기존의 그 반도체랑 좀 거리가 있던 회사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애플이 대표적이었지만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직접 이제 반도체를 설계할 것이고요.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고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서비스를 해주면 그리고 인텔보다 더 잘 만들어 준다면 그 고객들이 뭐 마다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첫째는 기술 개발을 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스트럭처를 잘 짜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중 이 문제가 굉장히 반도체에서 중요하고 이제 반도체가 미래의 그런 전략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강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그 자체의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재 그 현대의 모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그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반도체에서 좌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이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유지해 나가는 게 한국의 미래와 직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뭐 그 전 세계 반도체 IT 산업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미국과의 그 우호적인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를 그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차원의 어떤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시장 진출 상황, 앞으로 이제 그 과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신 그 이승호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